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안녕하십니까.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정의당의 강상구 대변인 그리고 양문석 위원 나와 계십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제가 대변인을 3주 전까지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네, 무직? 지금은 무직은 아니고 당직입니다. 당직이 있는데요. 네. 그 직책 이름이 길어졌어요. 네. 네, 근데 교육연수단 집행위원장이라고. 네. 근데 원래 자리가 높아질수록 이름이 짧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 대변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지역구는 여전히 예, 제가 지역구가 전라북도 김제 부안이고 네. 지난번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몇 표 받았어요? 찾아보시고요. 굉장히 처절한 스코어로 기억합니다. 네. 아니 근데 다른 정의당 후보들보다는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노유진 시즌 1에서 나오셨다가 그때 인기를 좀 끄셔가지고 시즌 2에 발탁되신 거 아닌가요? 누가요? 양문석 선생님도 그렇고 강원 선생님도 그 노유진은 아닌데 노유진의 그 반개 프로그램 테라스였나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반개 출신이에요? 예. 저도 두 개 다 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셨다고. 글쎄요, 저는 그래서 청탁이 아니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당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김제부안 출마했다가 그 노유진이 익산에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김제 안 오셔가지고 익산 오신 거 구경이라도 가자 이렇게 갔다가 막판에 끝나고 한마디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분 30초 딱 얘기했는데 2분 30초 해가지고 100만 200만원 끌어낸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 미친 존재가 이런 걸 뽐내서 발탁됐습니다. 이때까지 본 적을 하나를 막상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강상규 전 대변인도 정치인이시네요. 저는 부탁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고 발탁입니다. 발탁. 굉장히 이 선님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완전 마이크 불 들어오니까 완전 그냥 프로페셔널 정신이신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즌 1에서 99회에 나와가지고 그 총선 예측 다 틀린 B급 평론가 양문수입니다. 그날 다 틀린 것 같아. 그날 유시민 선배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촬영 3명을 넘어서 태풍이 불어온다 그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치만 틀렸지 그 흐름은 확실하게 우리가 잡았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 어쨌든 저야 종편 패널이잖아요. 네. 종편 패널인데 종편에서는 주로 시작하기 전에 PD를 그래요. 팟캐스트처럼 하자라고 하고 저는 이제 팟캐스트가 종편처럼 하잖아요. 종편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시청률 지상주의. 두 번째가 구도와 내용의 편파성. 세 번째가 장황하게 하지 않고 1분 30초 안에 끝내는 것. 근데 특징이요. 종편은 팟캐스트는 합시다. 심의에 걸리지 않게. 팟캐스트는 종편처럼 합시다. 심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음성 파일이니까. 요런 흐름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고, 저는 시즌 1을 평가를 할 때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핫 이슈가 아닌 걸 가지고도 대박을 치는 이러한 이 새로운 실험의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즌 2는 뭐냐? 노유진이 아니더라도 핫 이슈를 아닌 거 가지고 대박을 쳐야 되는 이러한 막말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지금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완빵입니다. 무슨 부담은 그냥 평소에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채널 돌리다가 보는데 정말 이렇게 유명한 별명이 붙으셨잖아요. 뭔데요? 진보 막말. 그거는 시민 4번 걸려가지고 다 주의 먹었습니다. 솔직히 1분 30초 동안에 하는 얘기 중에 싸우는 게 30초는 되더라고요. 그죠? 그럼 내용이 거의 없어. 제가 막 마이크 잡고 지금 언론연대 대표하는 정규찬 교수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단어를 몇 개 정도 쓰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글 쓸 때는 한 5,000단어, 말할 때는 한 2,000단어. 혹시 양문석 박사는 몇천 단어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걔 200단어. 100단어 버케블러리. 100단어 욕이다 야. 노유진의 정책 카페에서도 그런 그 뭐랄까 민중적 언어의 투쟁성을 계속 보여주실 거죠. 아 이걸 또 그렇게 음악 평론가가 민중적 언어의 투쟁성이라고 하면 행복한 거죠. 심의 안 걸리니까 어쨌든 음성 파일이라는 개념 규정 그거 진짜 중요한 개념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뭐 이 프로그램 제목이 여전히 노유진의 정책 카페라고 해서 좀 쪽팔리기는 해요. 저는 일단 묻어가서 좋은데. 대충 뭐, 저도 뭐 생애가 다 묻어가는 생애라서. 아니 말이 한참 달리다가 잠시 쉬었는데 우리 그 말 위에 타서 가면 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그 노유진이라는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 셋 중에 아무도 노회찬, 유시민, 지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제안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꿰어 맞추자. 그래서 놀자 유쾌한 진보. 진짜 놀고 진짜 놀고 있네. 아 근데 놀자 유쾌한 진보 좋아. 그런데 진보끼리 하지. 그럼 나는 낮에는 진보인 채, 그럼 밤에는 보수인데 어떡하지? 다 누구나 다 밤에는. 아니 뭐 했다 있을 때 하는 얘기. 예. 믿어야죠. 어쩌면 이 시즌 2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은 지난 총선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좀 야권이 참패했더라면 팟캐스트고 뭐고 다 졌다만 갔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참 예상을 다 뒤엎고 기적적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또 좀 희한한 희망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그 희망을 좀 더 좀 단단하게 또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어 나가서 뭐 매년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단지 뭐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좀 더 일상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마 많은 바람들이 모여서 또 이 시즌 2가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좋은 말을 하려고 너무 노력한다. 너무 아름답고 인상 좋은 팍 말이에요. 쓰고. 좀 시작이잖아. 시작이니까 좀 파이팅 넘치게. 아 이거 노유진 만날 진보도 있는데 혼자서 우아 떨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 쫄이가지고. 아 우리 저 양문석 선생님 역시 막문석이라고 좀 불러볼까요? 역시 뭐 역시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러다가 또 저도 제 본질이 나오면 아마 이제 우리 양 박사도 저를 말리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노유진 원 끝나고 나서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4월 13일 이후에. 근데 반응이 정말로 너무 아쉽다. 월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란 말이냐. 시즌 2는 도대체 누가 나오냐. 유시민을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종편에 끝도 없이 뺏겼잖아요. 우리 곧 2부에 모시겠지만. 우리 종편에서 한번 모셔왔잖아요. 우리 서로 주고받아. 근데 우리가 계속 보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손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양방설 앞에 두고. 대장 계급장 보내고 병장 계급장 데리고 온 거잖아. 그래도 그 병장이. 전투는 병장이에요. 병장도 병장. 나는 상병이야. 병장이. 나도 상병이에요. 근데 뭐 병장이 그 강호의 무명 소절이 초절정 고수를 넘어 절대 고수가 되는 길은 쉬워요. 맞아요. 이름만 떨치면 되는데 뭐 일단 1회는 기본적으로 들어주겠지. 그러면 뭐 양문숙 알겠지. 그러면 유시민 양문숙 동급이지. 그것도 아니지. 누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강성규 전 대변인님. 예, 그렇죠.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이전의 국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국회의 어떤 그 고질적인 비리나 병폐가 터지는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말이에요. 예. 뭐 아마도 친인척 채용 문제, 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국회
초반에는 뭐 좀 친인척 채용 안 하겠다 이런 거 자주 해요. 근데 이제는 저 국회의장님 법률로 제정하겠다 뭐. 뭐 그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뒤에 좀 이따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유진 시작하는 마당에 20대 국회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분위기 좋게. 노유진이 시작하니까 20대 국회가 따라서 시작했구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정확히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그런 마당에 뭐 우리가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기대들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강은 선배가 희망의 일상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꼭 찬물과 재를 동시에 아니, 저는 이제 없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다 잘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 좋은 네. 좋은 오프닝 마무리였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먼저 1부에서는요. 주목할 만한 정치 현안 뉴스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1, 2주일 동안에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 우리 사회가 종편의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최적화된 사회예요. 근데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도 뭐 이거 준비하면서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학기 준비 안 했잖아요. 아버님 병원에만 있었잖아. 왜 그래? 뭐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해. 네,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지난주 내내 병원에 있긴 했는데요. 저는 제가 아파가지고 내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만나서 오늘 만나자 이러고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 선생님은 형수님이 병원에 계시고 그 이후에 저는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우리 사회가 역시 이렇게 위험 사회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강원 선생님은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5개월을 부러진 상태로. 주로 갈비뼈는 까불다가 부러지는데 까불지도 않고 부러지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아니 주무시다가 부러지셨대요.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 갈비뼈 몇 대 나간다 까불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갈비뼈인데 그 갈비뼈가 어이없이 주무시다가 또 나가는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유 우리가 착한 모범생인데 그런 걸 해봐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어느 것부터 한번 얘기를 오늘 첫 시간 1부에서 다뤄볼까. 역시 대본대로 하세요. 대본대로 해야죠. 역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저는 여기 다 적혀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본 없는 것처럼 하시길래. 정말 이게 뭐 민중들의 호응이 너무 없어요. 너무 폭로전이다. 자 그동안 정치권들은 뭘 했나. 이것이 이제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 의문과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상황을 좀 한번 양박이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종료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종료 시점을 잡으려고 하면 시작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기준점이 어딜까요? 1번 이게 원래 1년 6개월 활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번 법 통과되고 시작된 지난해 법적 출범일 1월 1일이 기준 시점이다. 2번 세월호 특조위 위원 임명장을 받아 공식 구성된 3월 9일이 시작 시점이다. 3번 시행령 확정으로 특조위 활동 공식 시행한 5월 24일이 시행 시점이다. 4번 예산을 배정받은 8월 4일이 시작 시점이다. 어디일 것 같아요? 뭐 문제 하려고 그러세요? 3번 같아. 3번 나는. 3번. 저는 알아요. 4번이에요. 4번. 4번. 네. 자, 그게 1번이죠. 아니야. 예산은 국가 4번 예산을 배정받지 않아도 4번 이미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원래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어야 돼. 그렇죠. 제가 다 읽고 있죠. 출제자의 의도. 지난해 법적 출범일 1월 1일이 시작 기준점이다. 를 정답으로 찍은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그 다음에 4번 예산을 배정받는 날이 8월 4일인데 4번이다가 야당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모으는 정답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임명장을 받고 시작한 3월 9일을 이 정답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3번은 없네. 3번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3번 찍으셨죠? 3번은 저는 형님 아주 특이한 스타일이긴 해. 원래 좌파들이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3월 9일을 찍으면요. 지금부터 그 3개월 9일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해요. 이제 이게 가장 쟁점인데 말이 안 되는 게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년 6개월 동안 활동 기간이고 위원회 구성부터 그 시작이다라고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아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하는 창조경제시대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1번이다. 숨을 못 쉬시네. 라고 그냥 빨리 이야기를 하면 호흡을 조절을 하는 거지. 긴장감 쫙 높이기 위해서. 원래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왜 시청률이 높으냐면 시청자의 호흡과 그다음에 약간 흥분 상태의 호흡과 하는 게 미디어 말을 하는 속도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시청자의 호흡 그거 제일 잘했던 분이 문성근 그렇죠. 예, 문성근 씨가 가장 잘했는데 호흡을 같이 가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박진감 있게 가야 되겠다 하면 두두두두두 이야기하고 이리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제가 호흡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곤란을 일으킬 줄 아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자들을 내 호흡까지도 컨트롤할 줄 아는 게 이제 진정한 방송이에요. 빨리 본론으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런 얘기 편집돼. 계속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시점이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 그 제가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위원회들이 많았어요. 한 10몇 개 있었는데 뭐 4.3 그 진상규명위원회도 있고요. 쭉 있었는데 세월호 특조위처럼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해석하는 건 이게 유일해요. 맞아요. 네. 하기 싫은 거죠, 뭐. 하기 싫은 거죠. 아니,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해를 쭉 해왔잖아요. 실제로는 특별법 만들 때도 그렇고 시행령 만들 때도 그렇고. 아무런 정부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조사 과제 211건 중에 210건이 위헌성, 한 건만 조사가 완료됐다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이 쟁점. 그럼 이게 무슨 특종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뭐가 조사가 아무것도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쟁점이 시점인데요. 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을 활동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법을 어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준법 정신 원칙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공직 기강 뭐 이런 건데 앞으로 무슨 근거로 자기 스스로가 법을 어겨놓고 준법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엄격한 기강을 이야기를 하고 법 질서 확립을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걱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 쟁점 제가 구성한 7개 중에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7시간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여야 간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협상을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제안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7시간을 빼주면 연장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를 갖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 그런데 그 7시간에 문제가 있긴 있나 보네. 그 7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박근혜 7시간 빼줘. 그러네요. 그렇죠. 핵심은. 위원회 구성이 3월 9일이니까 앞으로 3개월 9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3개월 더 연장해 줄 테니까 빼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말하면 법대로 해줄게. 박근혜 7시간 빼줘. 이렇게 협상이 들어왔으니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케이 하겠어요? 아주 지랄을 하세요 그러지. 나는 그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스를 쓰는 기간이 또 3개월이 있는데 법에 이것도 기가 찹니다. 백스는 써주게 해줄게. 백스는 써주게 해줄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정부가 비용은 지금 못하겠다. 아니요, 비용은 지급해요. 비용 지급하는데 이게 법에 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백스 쓰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백스는 쓰게 해줄게. 라고 정부가 생색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니, 특조위가 구성되면 백수는 의무잖아요. 안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식. 아니, 원래 그걸 만들어야죠.
조사한 걸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그건 뭐, 그야말로 네, 너무 혈세를 당연한 낭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 네 번째가 이제 예산인데요. 원래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사무처 직원이 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있고 외부 또 인사를 뽑고 해서 사무처를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예산 올 수도 시켜버리고 정부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 복귀를 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부 파견 직원은 다 그 복귀를 시켜버렸는데 외부에서 뽑은 사람들 월급이나 심지어 사무실 임대료도 이제 못 낼 지경이 돼버리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외부 영입위원들 중에서는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조사는 계속하겠다는 그렇죠. 의지를 밝혔다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네. 아까 그 조사 진척도 말씀하시면서 211건 중에 210건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조사하다 보면 뭐 한 건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조사관들이 조사를 개시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관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려면 출석 요구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죠. 언제까지 보자. 한 번 안 오면요. 전화해서 다시 보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정부기관에 한단 말이죠. 근데 안 보내.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냐? 실랭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한 달 정도는 그냥 훅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위원회 회의 기록이 공개돼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위원회 회의 기록이 5월 2일 날 회의했던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은 뭘 의결하고 있냐면요. 이런 걸 조사하자라고 해서 의결하고 그 한 안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조사하자.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조사하자라고 결의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의 건 이런 거예요. 지금이 이제 한 1년 걸리겠네. 그렇죠. 근데 지금이 7월 4일이잖아요. 2달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건은 이제 겨우 조사를 시작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수십 건이 그날 결정됐거든요. 뭐 진도 VTS의 참사 당일 세월호에 대한 대응 및 사후 대처 과정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 그다음 그거 기억나시죠? 그 사고 나고 나서 해경이 세월호 선장을 해경 직원의 집에서 재웠잖아요. 그거 왜 그랬는지 조사도 이날 결정이 됐어요. 5월 2일 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내가 알아 이렇게 기억할 만한 건들에 대한 조사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죠? 앞에 조사할 것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전에는 인력 구성하고 뭐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하고 실랑이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제가 그 특조위 내부 사정을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특조위 첫 회의 때 모든 조사 안건을 다 결정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하다 보면 뭐가 계속 나오죠. 세월호 철근 뭐 400톤 그 얘기도. 그 400톤 그거 나 진짜 억수로 준비 많이 했는데. 그래 그 얘기 조금 이따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조사할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안건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사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건데요. 근데 5월 달에 이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었던 거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 끝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철근 410톤 문제도 이제 이게 그것도 진짜 좀 이제 딱 한 가지 조사 끝난 거죠. 410톤이에요? 400톤 아니고? 410톤인데 한 가지 조사 끝낸 게가 아니고 한 가지가 그 언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밝혀진 거죠. 처음에는 그러면 이 철근이 뭐하는 철근이고 를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 상관없다. 정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쓰여질 그 410톤이었단 말이에요. 이 410톤을 가지고 이제 공방이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410톤을 실었냐? 공기를 맞추려고 급하게 이제 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법이 정한 세월호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987톤인데요. 2216톤을 실었어요. 무려 1229톤을 더 실은 거죠. 1229톤이라는 무게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10m짜리 그 탱크로리
유조차 있잖아요.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트럭 무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25톤인데 이게 탱크로리가 25톤입니다. 예. 이 25톤짜리 탱크로리를 50대나 더 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 배가 견디나? 못 견디는 거잖아요. 아니 1229톤이요? 예. 그럼 그 사람으로 따지면 100kg짜리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 안 해온 질문을 하지 말아요. 이거 뭐 몇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410톤 철근 해군 기지 만드는 410톤을 또 제가 계산을 해봤지. 10m짜리 25톤 무게의 탱크로리로 따지면 16대에 10톤짜리 덤프트럭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 더 실은 분량이 410톤이에요. 그러니까 깔아앉지.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그동안 얘기가 전혀 안 됐을까요? 국정원이 못하게 하고 숨기고 정부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 철근도 처음에는 한 200톤밖에 안 실었다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미디어 오늘에 의해서 그 단독 보도되면서 이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조위 조사도 요것도 진술을 올 초쯤에 확보를 하긴 했는데 네. 조사가 늦어진 걸로 저도 봤어요.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전에 조사했었던 사람으로서 밖에서 보면 아니 야 이 400톤과 관련한 진술이 나왔는데 이거 한 일주일 쫙 조사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 부르고 어디 찾아가고 이런 일정도 많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다 별 무리 없이 소화를 해야 조사 결과가 한 건씩 나오는 건데 요것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니까 미디어 오늘이 기다리다가 결국 얼마 전에 그냥 공개를 한 것으로 제가 근데 이제 위원회 알고 있거든요. 구조가 그 어떤 한계 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 봤었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만 해도 청와대 추천 2명, 집권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에서 5명이 짜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자기를 추천했던 그 데가 다르잖아요. 하나를 연미기기 시작을 하면요. 얼마나 연미길 수 있느냐면 자 이거 주제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면 그 다음에 하지 뭐. 아 좀 이거는 해야지. 아 다음에 하지 뭐. 그렇죠. 그러면 해서 다음 위원회까지 넘어가죠. 다음에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럼 일주일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자 기타 한 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라고 위원장이 이야기해요. 아 기타 한 건 지난주에 이거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그것을 다시 돌아. 방통위에서 그렇게 하셨군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러면 하염없는 거야. 의사결정이 네,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사무처에서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특조위들이나 진상규명위원회의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은 반대하는 쪽 입장에 있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요 하염없는 거예요. 즉 생색내기였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특조위의 권한도 적은 데다가 약했죠. 애초에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했었던 것도 다 안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장비는 별로 없는데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다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버리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리서치뷰에서 지난달 말에 6월 말에 이제 전국 성인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대요. 근데 53.1%가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연장해야 된다. 반면 정부 주장대로 활동 시한인 1년 6개월이 지났으므로 해산해야 된다는 답이 36%, 무응답이 약 10.3%였다고 합니다. 뭐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야권이나 청와대나 여당이나 다 아까 우리 양박이 얘기해 준 대로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19대 때랑 지금 20대랑 국회가 지금 원구성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여소야다가 됐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 수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53%가 특조위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언론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갈등 측면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바른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410톤의 그 이야기, 그다음에 1229톤의 과적, 법정 그 화물 적재량보다 1229톤이 더 많이 실린 이런 부분들, 탱크 10m짜리 25톤 탱크로리가 50대 더 실린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 도대체 누가 저걸 갖다가 저렇게 지시했고 그다음에 누가 저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여론조사의 그 응답자들이 세월호 특조위 영구적으로 하더라도 철저하게 규명해! 라고 하는 입장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겠죠. 집회 발언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가슴이 막 쿵쿵 뜁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국회랑 가깝다 우리 보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은 곧 작은 정보를 가지고도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정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아,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는 손가락 굉장히 어렵죠.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 1229톤 12,000명. 예. 그 옛날에 서울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이 그러네요. 약 2만 명 2만 명 정도 운동장 통째로 갔다. 평상시에 야구장 들어온 사람들이 다 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목동구장, 예. 목동구장 관중들이 거의 다 탄 거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더 기존 용량 예다가 더 탄 게 그 쪼매난 배. 아니 그리고 조그만한 기본 배, 쪼매난 배 말고 조그만한 배로 합시다. 쪼매난 배 말고. 쪼매난 배. 큰 배죠. 근데 근데 사실은 조사할 게 아까 200 몇십 건 말고도 세월호 조사인데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잖아요. 세월호 조사를 하려면 세월호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나오기까지 당연히 유지돼야죠. 특조위가. 근데 뭐 그 저 인양도 좀 늦춰지고 이래가지고 말로는 저 세월호 밖으로 바다 밖으로 나오면 조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저 예산도 안 주고 사람도 줄여놓고 그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판단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좀 다 잊어버리긴 했는데 예전에 보면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놓고 다르긴 뭐가 달라.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어요.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세월호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지적되고 해결이 되어야 뭐 다른 사건 사고도 덜 일어나고 뭐 위험한 것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근데 혜택 받은 사람이 여기서 있어요. 접을 수 없죠. 있나요? 세월호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 있죠. 우리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하나가 기억이 날 겁니다. 관피아. 그죠? 그래서 관피아의 그 전 국민이 문매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피아들이 이후에 새로운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자리에 거의 못 갔어요. 그 자리를 그럼 누군가 채웠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권의 박근혜 정부 실세의 보좌관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실세에 아는 사람들. 우리가 아주 우아하게 지인이라고 그러죠. 지인들이 다 채웠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똑같은 사고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겼고 관피아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문제였으면 이제는 더 심각한 사람들, 차라리 공무원 출신들이 낫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걸 이 연사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종편의 상달이 굉장히 예리해 보이시던데요, 오늘 대박이. 종편에서보다 예리해 보이신다고요? 비주얼도 달라 보여. 종편에서는 어떻게 하시길래? 아니 그리고 양아치지 뭐. 아 그래요? 이거 뭐 노유진에서 막 이런 영어 써도 되나요? 엄성 파일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는 데인데 얼마나 좋아. 그럼 제가 아까 한 질문인데요. 결국 지금 뭐 시민의 한 사람인 저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진짜 그럼 이렇게 해서 덮는 거야 이걸로 특조위가? 네. 아니면 이걸 덮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
지금 여소야대인데 예. 20대 국회에서는 이걸 뒤집을 이 국회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더 특조위를 지속시킬 수는 있는 건가 법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있는 건가? 그래서 네.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세월호 특별법 그 개정안을 올렸고요. 거기 보면 이러저런 내용이 있는데 누가 올렸는데요? 여러 야당 의원들이 네.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정의당 전 대변이니까 심상정 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셔. 그런 거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네, 발의자 중에 있고요. 그다음 유일하게 세월호 정의당 변호사 이렇게 당원인데. 돼 있는 박주민 박주민 변호사. 의원 뭐 등등 해가지고 발의를 했고요. 거기 보면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30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그 특조위의 조사 기한 종료일 6월 30일 이미 지나고 지금 7월 4일이지 않습니까? 불법적 종료.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장한 이렇게 저도 표현한 건데 거기 이제 그 저 별정직 공무원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그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 원래 이번 주 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그 개정을 통한 세월호 조사기한 특조위의 조사기한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야 3당이 공감대를 이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처리하자. 근데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열자. 본회의를 여는데 뭐 딴 거 이것저것 안건 많이 다루지 말고 원포인트. 그건 하나로 네,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주장만 했지. 네. 주장을 했었고 아니 저는 이게 다른 야당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 녹음하는 시간에.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빨리 논의되고 처리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야당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들이 세월호 이야기하면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하나. 맞아요. 고마해라. 말무 따위가 마무 따위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심적 보수 세력들이 이 세월호의 구체적인 진상들 지금씩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씩 보여주는 이러한 그 진상들을 알기 시작을 하면요 뒤집어질 겁니다. 두 분 다시 그 이야기 못 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 이제 대안은 결국은 이건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가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합의해서 정상적인 법 그 개정 절차를 밟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걸림돌이 박근혜 대통령 당일 7시간이라는 첨예에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려야 되는 그 새누리당이 있고 당연히 저기가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창을 던져야 되는 창수가 야당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힘들 것이고 시간은 계속 갈 것이다. 그런데 집권 상정의 사안도 아니단 말이에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 또는 준 국가 비상사태일 때나 전시상 아니면 집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그 의제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 양박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그것도 정세균 의장 스타일이 뭐 이런 걸 무리하게 직권 상정할 사람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금 강 대변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민주당 제1당과 국민의당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세월호 진상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법적인 절차를 보면 저 설명이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 현실적으로. 야 3당이 뭐 이렇게 최대한 합의를 뭐 하고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해준다고 치더라도 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테러 방지법 야 3당이 그렇게 그 야당이 단단하게 뭉치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테러 방지법을 갖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 준전시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권 상정에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하지만
아니 뭐 저는 그래서 이게 절차로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노유진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요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요. 근데 뭐 근데 이게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월호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해명해야 될 게 이런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좀 이따 이정현 그때 홍보수석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도 전부 세월호하고 그 관련돼 있고 진상규명의 조사 대상인 것이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제일 구하고 싶은 거는 승객이 아니고 청와대예요, 청와대. 그래서 이제 요것과는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사실 국회 안에서 제도적 절차가 그런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근데 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 보면 국민 여론이 무서우면 안 할 것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흐름이 좀 커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쉽지 않죠. 두 가지 방안이 있죠. 두 가지 방안이. 근데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다시 리이슈가 되기에는 참 너무 많은 피로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한계는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투쟁 주체도 그냥 시민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투쟁 주체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이 천막을 걷지 못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와서 천막을 때려 부수는 요 장면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지. 이 세월호가 갖고 있는 11건의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해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의 하나씩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만 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위원들, 관련 상임위원들, 국회의장실, 새누리당에 수없이 전화를 하면서 이거 빨리 연장해라라고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근데 이미 보수 언론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현안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진실이 밝혀지면 또 현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언론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진보 언론은 정말 전체로 보면 한 줌의 진보 언론으로 돌파하기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듣고 이해하고 찾아서 스스로 국민 시민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여기 진보 음성 파일 있잖아요. 진보 음성 파일 노유진 시즌 2.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또 하나의 쟁점 지금 또 한참 사실 지난 뭐 2주일 동안 무슨 이상한 연예인 뭐 누가 누구랑 뭐 불륜이 났네 뭐 누가 룸빵에서 뭐 지랄을 떨었네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형님 근데 그 전까지는 교양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유지하시더니 넘어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대해서. 그걸 갖다 이정현 건으로 한번 들어보자고. 아니요 그 전에 또 세금 얘기했잖아요. 세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금 국민의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사실상 아웃시켜버린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제가 세금 얘기를 준비하셨군요. 네, 세금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준비한 걸 또 빠뜨리면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1917년생이죠. 예. 내년 아니에요? 1번. 내년 아닌가요? 100주년?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내년. 그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1번 박정희 생가복원 사업 286억. 2번 박정희 기념공원 297억. 박정희 민족중원관 65억.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785억. 진짜 너무한다. 박정희 기념도서관 208억. 박정희가 울릉도에 방문해 하루 묵었던 울릉도 군수 간사를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년 옛 군수 간사로 명명해서 12억 원. 박정희 장교 시절 하숙지 박정희가 장교 시절에 하숙했던 하숙집 보건비 17억 기념이 되는 장소죠. 등등등 총 14개 사업을 하는데요. 모두 1,900억의 국가 예산 및
지자체 예산이 쓰였거나 쓰여질 예정입니다. 1,900억, 1,900년이 아니고 1,900억. 그런데 세월호 야, 진짜 특조위 너무하죠. 그 중에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어? 지금 대통령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세월호 특조위 예산 내가 한 개는 봐줄게. 제가 뭐 쥐 아버지인데 뭐. 그래 하숙집 봐줄까요? 하숙집? 한 개는 봐줄 수 있으면 정말 이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17억. 그 인내심이야. 하숙집 보고 하숙집 좀 보고. 하숙집 그것도 보건 17억. 네, 괜찮네요. 예. 원래 그래서 내년에 100주년 기념 때문에 국정교과서도 서둘렀다 이런 설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뭐 국정교과서 비용까지 합하면 그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와요. 2000억대로. 예. 네. 그러니까 세금을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것 거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못 됐다는 거죠. 아. 대통령 못 됐다. 세금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건 2천억에 가까운 세금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박근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으면 국비 2천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데 쓸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에 넣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벤처 산업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출마하시려나 봐. 오늘 계속 이렇게 그 연단에서 하는 말투로 얘기하네. 막 제스처도 강해요 지금. 좀 보여줘야 돼. 이게 지금 보이는 음성 파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실감 하니까 납니다. 종편에서 이렇게 이야기 못 하거든. 거기서 못한 거 여기서 푸시는 거예요? 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팟캐스트는 종편처럼 종편은 팟캐스트처럼. 아닌데 팟캐스트를 무슨 뭐 선거 유세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고 말이 되는 지도자냐고요 이게. 아니 근데 어떤 사안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 중에 기분 좋은 사안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연사 이렇게 힘차게 안 해치지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만 화가 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화를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라도 이야기하고 저처럼 종편 가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것들을 차곡차곡 재우면서 못 푸는 거잖아요. 가장 이럴 때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예전에 대형 뭐 비리 사건 터지고 나면 검찰에서 발표하고 나면 유야무야 되던 일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60안경으로 터졌던 것이고 정권 교체로 나왔던 것이고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큰 교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호환무치의 표본이 이제 결국 그 이정현 사태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난 좀 물론 이제 종편이나 우리 TV가 보여준 모습도 있지만 난 참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호감이 있어요.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큰일인데. 그 전라남도 땅에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두 번이나 이겼잖아. 이거 진짜 정의당 지역구 위원장들이 배워야 될 자세야. 뭐 다른 예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 라는 걸 이번에 제가 정말 새누리당이란 게 참 무서운 집단이다. 라는 걸 한번 왜 무서웠습니까? 왜냐면 나는 좀 그래도 새누리당도 뭐 사람들 모인 집단인데 뭐 그중에서 좀 악한 놈도 있고 뭐 좀 괜찮은 놈도 있고 뭐 사람 그러지 같은 놈도 있고 좀 사람 냄새 나는 친구도 있고 뭐 참 도저히 뭐 사람 안 될 새끼다 이런 놈들도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좌빨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특히 이정현 의원의 그 때문에 더욱더 했는데 난 이 사람 솔직히 홍보수석 했다는 것도 몰랐어. 네. 그런데 이 세월호 사태 때 홍보수석이었고 이 홍보수석이 당시에 막 그 KBS의 보도본부장이랑 막 보도국장이랑 그 하는 오가는 이른바 녹취 파일들을 보면서 야 그냥 본질은 유신 때나 신군부 때나 21세기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이렇게 그 권력의 사유화의 사고는
정말 동일하구나. 라는 것들이 또 이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개혁 특히 우리 양박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미디어 왜 언론개혁을 해야 되느냐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KBS 사장, 그다음에 KBS 보도본부장, KBS 보도국장, KBS 정치부장은 옛날부터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라는 이야기가 KBS 근처에서 언론판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치부장까지 임명한다. 정치부장까지도. 그래서 참 할 일 되게 많네. 홍보수석이 즉각적으로 전화하고 즉각적으로 그 교체해주는. 그래서 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도본부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밤마다 울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김시곤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왜 그때 그렇게 이 양반이 4대강 이명박 시절에 4대강 관련 기사들 다 킬시키고 하면서 최악의 간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개인적 스타일이 소신 강하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이 있고 고집 있는 고집 세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동의했을 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김시곤 이 양반을 보면서 강남 8학군 기자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강남 8학군 기자 방송사 주류 언론사의 강남 8학군 기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언론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그 대체로 부모들로부터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야. 부당한 간섭과 욕설과 조인트 이런 것 없이 비폭력적 사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이 분위기에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시험 잘 봐서 방송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그리고 개입을 하면서 지가 쓴 거를 자꾸 바꾸면서 그다음에 핵심을 계속 비틀면서 하면서 그 부분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상파 노조 보면요.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아주 많아요. 지상파 노조의 그 핵심 노조원들 중에.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보면 김시곤 보도국장도 그런 부당한 압력과 이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치받았는데 비망록을 써버린 거잖아. 매일같이 자기가 보도국장 때 1일 업무 수첩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정치권과의 전쟁, 청와대와의 전쟁, 뭐 노조와의 전쟁. 이 양반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 스타일로 진단을 했었을 때 사실상 움직이는 폭탄이었던 거지. 정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과정이 재밌어요. 교통사고에 비유를 했잖아요. 세월호를.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란영 사장이 야, BH에서 니 보고 책임질한다. 좀 물러나줘. 그랬더니 내가 왜? 라고 하면서 받아버린 거거든요. 기란영.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기란영 사장이과 그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 폭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망록이 나온 게 김주원 선배 있잖아요. 옛날 말지 보도 지침 썼던 김주원 선배가 KBS 그 당시에 KBS 그 이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주원 선배가 그 김시곤 국장하고 계속 만나면서 야 나도 내부 고발자 해봤잖아. 힘든 거지만 역사의 길이 남잖아. 뭐 말지 보도 지침하면 우리나라 언론사 이게 핵을 끊는 뭐 그 40대 30대 후배들은 잘 모르지만 말지 보도 지침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사에 이게 또 그 김 국장의 그 공명심을 건드렸고. 네, 김주원 선배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망록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길환영 사장이 김시곤 국장한테 너 그만두라고 할 때 그 울기까지 했다고 그러던데요. 눈물을 보이면서 제발 네가 그만둬줘야 된다. 네가 그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길환영 사장이 했었던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너 안 자르면 날 자른대 이러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김시곤 국장이 이제 그 재작년 5월달에 기자협회 총회에 나와가지고 아침 막장 드라마 수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도는 그 사례들이 당시에 그 김시곤 국장이 뭐 한 1년 5개월 보도국장 하면서 5개월 정도를 정리한 건데 그때도 기자협회 총회에서 나머지 10몇 개월 동안은 어땠을지 유추해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도국장 하는 동안 내내 전화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정현 홍보수석 등 뭐 이렇게 쭉 전화 받은 거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뭐 무슨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는 둥 뭐 이렇게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통령의 그 홍보수석이다. 그나물의 그 밥처럼 대통령이 원래 이게 소통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잘 안 하고 뭐 질문도 안 받고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박근혜판 신보도지침 사건으로 드러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박은? 이원종 그 실장의 첫날 그 상임위 나와가지고 그게 홍보수석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세게 문제 삼으시면 어떡하느냐. 뭐. 자, 일반적으로 홍보수석이나 그다음에 대기업의 홍보 관계자들이나 일반적인 형태는 형님 좀 빼주라. 나 죽겠다. 맞아. 형님, 이거 알았어. 야, 형님. 아까는 막 아니 굉장히 익숙한 익숙하신 요소를 것 같아. 하시더니 이제는 연기를 하죠. 제목만 좀 바꿔주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형님 제목에 굳이 청와대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 있나? 그만 딱 빼주라. 형님, 알았어. 기사에 대통령만 좀 빼주라.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언론사에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형님 나 잘려. 나 진짜 이거는 그 모든 대회를 하는 그 기업의 대회 요원들이나 홍보실 다 하는 거고 형님 나 잘려. 그런데 협박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협박이고 내용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월호에 빠진 단원고 학생들을 구출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가 빠졌는데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한국의 권력 핵심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봤다.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 해필 KBS를 봤다. 홍보수석이 대통령 심리 경호실장도 아니고 기분 을 북돋아주는 도우미도 아니고 치어리더도 아니고 대통령 심리 신경 기분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권력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까지 권력은 그렇게 해왔는데 DJ 때를 제외하고 KBS는 DJ 때가 가장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도 계속 그런 부분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KBS를 장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품에서 떨어뜨려내야 된다가 김시곤 국장이 했던 KBS의 지배구조 개성과 개정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을 하잖아요. 이게 권력의 소나기에 국가 공영방송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근데 KBS 파괴력이 뭐냐면요. 자, 제가 즐겨 출연하는 종편은 평균 시청률이 1.8에서 높아봐야 3.0대 정도 나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썰전에 출연을 하잖아요. 썰전이 시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게 4%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3.1에서 3.8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KBS 9시 뉴스 18%입니다. 20배가 더 나옵니다. KBS 7시 뉴스 15% 정도 나옵니다. 그걸 누가 봐요? 그렇게 많이 봐요? 국민들이. 15%의 국민들이 보죠. 자,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최근 10년 안에. 종편 하지만 종편 프로그램이 평균 2%의 시청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에서 아무리 왕왕거려도 2%의 시청률밖에 기록을 못해요. 근데 그게 한 5개 모이면 10% 자, 되죠. 그거 5개 모이면 10%죠. 네. KBS가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보던 사람이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아침 뉴스, 오후 뉴스, 7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그것도 5분 똑같은 내용 5분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그렇게 본다라면 KBS가 갖고 있는 국민의 그 시간에 그 텔레비를 보는 시청률이 아니에요. 전 국민 대상으로 그 시간에 9시 뉴스를 본 사람이에요. 그게 국민의 4분의 1이 KBS 9시 뉴스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청률이 18%에서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를 지고 있으면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아우 지겨워. 세월호 이야기 좀 그만해. 라고 KBS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침묵하기 시작을 하면 국민들 4분의 1은 모른다는 거지. 5분의 1은. 네, 그러니까 KBS가 약간 청와대 방송방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당시의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현행법을 위반할 만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정말 법을 위반했죠. 신보도 지침에 해당되는 거냐. 그래서 요즘은 말도 많은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넘어서서 체포하려서 조사해야 될 만한 일인가 라는 거 하고 두 번째 그냥 그것이 단순히 정권용 방어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른바 흔히 말하는 KBS라는 공영 방송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권력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예, 단순히 여론 여야 간에 이렇게 그 말꼬리 잡는 듯 싸움 말고. 아니 이정현 지금은 의원이니까. 이정현 의원은 저는 방송법을 위반했다. 예, 정확히 어겼어요. 그리고 방송법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방송법 쭉 찾아봤는데. 근데 녹취로 다 떴으니까 어떻게 피해갈 도리도 없잖아요. 네, 근데 방송법 4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래가지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 이게 1항,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또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양 박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외적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이 보기에 외부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 내적 자유도 있겠죠. 내적 자유는 그 방송 사업자가 방송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 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이제 내적인 자유인데요. 근데 외적 자유를 명확히 어겼어요. 명확히 어겼고 이 방송법에 보면 이런 걸 어겼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약하다 저지른 죄에 비해서.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지른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청취자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사람 막 패잖아요. 폭행 이런 게 형법에 보면 징역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질 낮은 죄예요. 이게 정치자금법을 보면요,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어떤 그 자금 수수도 불법이다라고 정리를 하잖아요. 방송법도 똑같죠. 방송법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치자금법을 국회의원에게 대는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되면 구속이죠. 그죠? 그리고 간섭이라는 방금 외적 자유, 내적 자유 이야기인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하면 누가 그것들을 막아줘야 돼요. 전화 받는 놈이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 주로 누가 받아요? 사장, 보도본부장, 아까 그 라인, 그다음에 보도국장, 그다음에 정치부장. 요 네 명이 막아주는 게 외적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공영방송에 최소한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다음에 내적 자유는 요 네 놈이 아래 일선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갖다가 자르거나 못 쓰게 하거나 그다음에 고치거나 하면 그건 내적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자유, 외적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간섭은요. 정치자금법의 잣대처럼 동일한 잣대를 대면 이거는 동일한 잣대. 동일한 잣대를 대면 이 양반은 배치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아니 저는 그 방통위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무슨 작은 언론 매체하고 같이 어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 그 다음에 해고자들 이유 없이 잘랐다 이런 얘기. 그 사건 때 방통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이
아니 저 사건은 저 방송법 위반한 거 아니냐, 편성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법상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의 간섭이 명확하면 방송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재승준 위원장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자, 그때는 그 백종문 사건은 내적 자유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간섭의 문제는 외적 자유를 지키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MBC는 두자. KBS는 외적 자유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다음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에요.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청와대 지침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는 최승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가 아주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사람 전직이 뭐냐면 판사예요. 판사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적 자유, 내적 자유는 학술적 용어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의 원칙은 어떤 누구로부터도 기사에 대해서 간섭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외압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압력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자체가 다 방송법 위반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판사 출신이 MBC 사건을 비켜가려고 내적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이 간섭의 문제는 외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외적 자유를 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를 받고 청와대라는 권력자가 현장에 있는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한 거는 민원이에요, 압력이에요, 간섭이에요. 단호히 이 부분은 간섭이란 말이에요. 방송법 4조 위반이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형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뭐 심각하게 좀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정현 의원은 뭐 그 새누리당 대표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좀 하고 다르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마치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분위기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김시건 그럼 이걸 누가 기소해야 됩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뭐 고발하면 되죠. 고발을 누가 합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고발은. 누구든지 고발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정현 씨가 왜 그 김시곤 보도국장 그래서 그만둔 다음에 그때 왜 백운기 국장이 그 후임 국장으로 왔는데요. 그때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백운기 씨가 그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 근처를 갔다 왔네 마네 뭐. 근데 이정현 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주 살레지오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림이 다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당시의 의심이 그게 정말 맞는 거였구나 이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언론 통제 이걸 갖다 이제 단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제 과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언론 통제인데요. 예를 들면 종편을 보면 보수 논객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잘렸다고 툴툴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랑 그 아는 분들이 보면 그래서 형 왜 잘렸는데요? 하면 야 청와대 좀 세게 비판하고 친박들 좀 조졌다고 그 프로그램에서 고정이 날라갔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맨날 친박 조지고 청와대 조져도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라고 했더니 아니 믿는 사람이 배신하니까 자른 거죠. 너거는 야당 쪽이니까 원래 조지는 건데 보수 논객들이 어떻게 그 보수 정권을 비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패널에서 자꾸 이 종편 패널은요 고정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이면 매주 출연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1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소득이 보장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10개 하는 사람이 150만 원 아니에요. 안정적인 그 생계형들은 이 부분을 정말 자기가 정당하게 저처럼 막 화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7시간 어디로 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잖아. 예,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로 갔을까요? 뭐 이 정도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톤도. 그런데 계속 잘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전원책 변호사도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보수 논객들이 왜 계속해서 날아가느냐는
BH에서 모니터해서 찍어서 오다를 주지 않으면 여기서 BH란 청와대. 청와대입니다. 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BH에서 찍어서 오다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그 오다라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BH고 형님이 방송사 가면 헌형 양문석이 있잖아. 좀 심하다. 대통령이 저거 봤으면 뭐라고 하겠노? 형님 좀 알아서 하소. 힘들어 죽겠네.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님이 알았다. 고마해라. 그러고 나서 양문석한테 와서 야, 좀 살살하지. 한 달만 쉬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외압이에요, 민원이에요, 권유예요, 간섭이에요. 그냥 푸념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푸념인데 이제 네, 원래 이게- 사장님이 직원한테 뭐 푸념하면 직원은 공포에 떨게 돼 있어요. 간섭과 개입이 지나치다라는 부분이고 특정 정책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개입해 오는 게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권 초기와 정권 말기를 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권 말기에 아무리 전화한들 왜 그래 형님 저널리즘을 왜 자꾸 훼손하려고 그래 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정권 초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좋지 않겠습니다 수석님.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폭 새끼들도 아니고 예?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화질은 그 정도 한다 칩시다. 강국장 오늘 저녁에 좀 봅시다.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하면 그 강국장이 청와대 수석보다 더 센 놈은 저거 사장 빼고는 없는데 모든 약속 파기하고 갈 거 아니에요.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는 저는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어제 그거 봤대. 정말 돌아버리겠네 라고 하소연하는 게 하소연이요 간섭이요 압력이에요. 간섭입니다. 권력인데 누가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이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이야기한 거냐? 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격이라는 특이한 직위를 수년 동안 누렸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야기한 거냐에 따라서 법적 잣대와 태도 그리고 한국 언론의 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법원이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지. 왜 자꾸 물어봐요? 몰라? 나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몇 차례 말씀 중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사장 뽑는 절차 이런 게 예전부터 이슈였잖아요. 예, 그 사장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뽑으면 내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인가요? 뭐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뭐 방식을 달리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KBS 이사회가 7대 4잖아요. 11명이에요. 11명인데 정부 여당에서 7명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4명을 추천을 합니다. 7대 4 구조입니다. 7대 4 구조에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위원회 구조 잠시 이야기했었잖아요. 위원회 구조에서 하기 싫은 거. 자, 이사회에서 어제를 김시곤 지금 KBS 이사회는 이거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시곤 국장의 비망로 그리고 청와대 개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KBS 이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다음에 KBS는 어떤 그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KBS 이사회가 이 문제를 어제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거 논의와 논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어제 설정을 안 하느냐 토론 주제를 올려라 이사장은 이 이야기하다가 새는 구조가 지금 7대 4 구조 지배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그 구조를 바꾸긴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뭐 토론할 게 더 남아 있어요.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오늘 그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1부의 마지막 의제는요. 역시 좀 요즘 가장 또 핫한 이슈죠. 핫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역시 또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해. 국회의원 친인척 의원실 채용 논란.
논란을 좋아하는 거예요. 채용을 좋아하는 거예요. 논란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우리는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보통 일반적인 시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과 고용. 근데 이제 또 이제 가뜩이나 미운털이 박혀 있는 국회의원, 물론 이제 이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실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그 빚어진 셈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참 뭐 갑자기 지금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뭐 30명이 넘는 그 보좌진들이 지금 해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단순히 여야 특히 저기 종편들 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막 서영교 의원 얘기 한 40분 하고 나머지 이렇게 새누리 얘기 1분 하고 딱 넘어가. 네,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 약간치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야 모두 이제 뭐 전부 사과 성명도 발표했고 집안 단속 시작했습니다. 뭐 새누리당은 뭐 8촌 이내 친인척의 의원실 채용 금지하자. 뭐 더민주는 뭐 당 차원에서 어쨌거나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했고, 뭐 국민의당하고 정의당도 뭐 하여튼 당 내부 규정 만들고 관련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그래서 뭐 아마 또 뭐 국회의장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뭐 조속한 그 법률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쌀린과 다르게 이제 은근슬쩍 알려진 것으로는 뭐 새누리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또 많은 걸로 드러났다면서요. 아니 한 10대 1 정도 되지 않나요? 한 10명 정도가 새누리당이고 서영교 의원 1명이 더민주당이고. 근데 이제 뭐 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경쟁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은 그 김광수 의원이 사촌 이내 혈중 및 인척 채용 금지, 친인척, 이렇게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야, 니네는 4촌까지냐? 우리는 8촌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누리당은 이제 더 혁신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때 되면 막 경쟁하잖아요. 근데 전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인척 채용하는 문제를 왜 분노하느냐. 일단 딱 첫 느낌은 뭐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는 국회의원만 그런가요? 재벌들이야말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그거야 사적 경쟁이니까 지들이 누굴 채용하는 줄은 뭐 솔직히 관심사가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감정은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세습 문제나 이런 거에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적인 채용이긴 하지만 뭐 그 재산이 원래 자기들 돈 가지고 다 형성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공정한 확실히 이제 맞아요. 영역이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정한 채용 과정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보좌관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 대우고 연봉도 한 7,700만 원 정도 되고 그죠. 네, 그리고 뭐 보좌하는 그 분들은 보좌관부터 해가지고 비서까지 쫙 있는데 4급부터 9급까지. 근데 공정한 채용이 안 돼서 문제다 이런 비판이면요. 그게 일리가 있긴 한데 공정한 채용은 그 가족들만 공정하게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공채 과정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뽑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열받는 건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문제다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의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는 걸 따져볼 필요는 있다. 공정한 경쟁이 없는 게 문제고 공적 자원을 그렇게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 거고요. 사실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러면 우리가 혈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로부터 혈연, 학연, 지연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어디 인터넷 보니까 그 4대 네트워크라고 하대요. 혈연, 지연, 학연, 흡연. 그래가지고 담배 같이 피는 사람은 굉장히 친하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흡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폐암을 유발해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혈연, 지연, 학연인데 그러면 뭐 혈연 관계 있는 사람만 공정하지 않게 채용하면 그것만 문제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 혈연, 실제로 지연, 지금 다 문제되는 것 중에 연관된 하나가
지역의 유력자 선거할 때 도와준 이른바 지역 유지의 자식을 사실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도 그 비서관을 채용하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가족을 채용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의원이 월급 주는 척하고 그거를 그 중에 일부 혹은 상당액을 이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활용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비판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해결책이 그러니까 나는 8점까지는 그 채용 안 해. 4천까지 안 해. 이렇게 가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잖아요. 아니, 국민의당은 우리는 친인척 없어 이랬다가 친인척은 아닌데 이게 마누라 그쪽에 부인의 이렇게 따져보면 처남의 동생 뭐 이런 거 무슨 칠촌 동생이 여기는 친인척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다. 뭐 혹은 거기는 친인척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란이 가족 그러니까 친인척 채용이 뭐가 문제냐를 좀 더 곰곰이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소될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정말 본질적으로 악질적인 놈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이군현 의원 같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는 저도 저같이 바깥에 있는 국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보좌진 연봉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연봉의 일부를 다시 상납하는 그 일종의 그 기업에서 비자금 액수는 작지만 사실 정치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뭐 이군현 의원이나 권석천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아예 아주 2011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보좌진 월급을 그런 식으로 갈취해서 이제 비자금을 많이 이기는 게 오히려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악의적인 거죠. 가장 나쁜 새끼가요. 줬다 뺏는 새끼예요. 그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게 아니지. 기분 나쁜 거 뿐만 아니고 줬다 뺏는 게 가장 나쁜 새끼고 줬다 뺏긴 놈이 가장 억울한 놈이에요. 자,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사무총장을 했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고 사선 의원이고 지난번 통영 고성에서 무투표 당선을 유일한 전국적으로 그 무투표 당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2억 4,400만 원을 보좌관으로부터 착취한 거 아니에요. 착취.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보좌관들 월급 주고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그 쓰고 하면서 지 돈으로 지 월급으로 안 하고 왜 애들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정치 자금을 쓰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 그게 이제 형사법에 걸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측면이 그 있는데 그러면 아까 지금 그 강 대변인 이야기했던 뭐가 문제인데 실력 있는 친인척 채용하면 되지. 이런 실제로 억울한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아니야? 권력의 세습인데. 보좌관 자체가 권력입니다. 보좌관 자체가 자꾸 우리가 이 약자다 하지만 지가 눈치 보는 사람은 저거 영감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모든 국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사업자들한테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권력이 보좌관 권력입니다. 하물며 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있었을 때 국회 담당 서기관 한 명이 그 위원님 저 마지막 공직은요 국회 보좌관 딱 한번 해보는 게 서기관이 왜? 죽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밤 11시, 새벽 1시에도 우리는 국감 준비하고 있는데 김서기관은 지금 집에서 자나 보지? 저 그 시간에 전화해서 지금 무슨 자료 10년치 바로 보내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좌관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권리와 권한과 의무를 줬고 그러면서 그 보좌관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고 이 권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면요. 자, 국회의원 보좌관을 1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게 저거 영감이 지금 우리 보좌관에 좀 받아줬어. 우리 보좌관에요.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기업에 물려 있는 게 있으면 안 받아주겠어요? 그죠? 즉 권력이 그 보좌관 자체가 권력이고 권력의 세습이거나 권력의 이 간의 수공업 왜 그 영업 환경 개선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야. 그냥 세습이라는 거야. 세습. 두 번째 결국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논란이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군현 의원 같은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과 그 사용은요 청년들에게는 별로 의뢰이 그러려니 근데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정말 자신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피를 토하는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예요. 김수민, 박선숙의 리베이트 사건은 의뢰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의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 지금 명단에 있는 7명, 8명의 사안은요. 청년들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여론이 엄청나게 딴 사람도 아니고 서영교 의원은 사실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춘추관장 했었죠. 네, 그랬었죠. 아니 이런 분이 이런 정도의 그 돌박도 안 되나? 나는 그게 난 더 분노스러워요. 사실은 이군인 의원보다. 네, 이 사건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왜 더민주당이 처음에 허리멍텅하게 대응을 했을까? 이게 서영교 의원 쪽에서 낸 정보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랑 경쟁했던 다른 당 후보가 언론에 흘려서 계속 키우고 있다. 라고 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흘렀단 말이에요. 사실 제일 악질적이잖아요. 딸, 남동생이 오빠인지 그렇죠. 육관왕이라고 그래요. 육관왕. 여섯 개가 걸렸는데, 본인이 남편 그 판사들 할 때 술자리 들어온 거나 이런 것들은 한 2개인가 3개인가 부인을 해도 사관왕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자기가 그 서영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은 좀 비교를 하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공격과 막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은 깨끗이 관리를 해요. 그게 참 신기해 그 사람. 네, 그죠? 근데 정청래 전 의원 만만치 않게 서영교 의원도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감이나 할 때 정인들에 대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부메랑을 더 크게 맞는 거지. 니는. 하여튼 왜 그랬을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요즘 나오고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가정경제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가정경제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국회 안의 문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자마자 한 30명 보좌 직원이 그만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관행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다 이해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저는 그래서 어느 개인이 가장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라고 정확히 해주세요. 이런 쪽에 그야말로 의원이 정말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는 권력의 단맛을 누린 그 정통성의 연장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게다가 이런 정도는 일도 아닌 거지 정말. 아니 그런데 이른바 참여 정부 내원에 이런 최소한의 어떤 꼭 그저 이렇게 좌파라고 얘기 안 붙여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치에 뛰어든 자들이 그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도대체 그런 것을 왜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생각 못 한다면 그건 좀
범죄죠, 제가 보기엔. 아니 근데 18대 국회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18대 19대 국회 때 전부 다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다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 그 의원 개인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회 안에서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문화가 그동안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18, 19대 때야 뭐 압도적으로 저쪽이 이른바 새누리 계열이 아니 법안이 다수, 뭐 다수파였다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그냥 그 유야무야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걸 또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 개인들한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것이고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왜 그 사촌 팔촌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진지하게 의논해야 된다. 그리고 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어떤 게 좀 예, 제가 뭐 찾아봤더니 2014년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이라는 좀 두툼한 몇백 페이지짜리 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좌관 현행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니 전문성 있는 보좌관이 있죠.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쪽이 전문 분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쪽 상임위에서 막 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좌관들을 어디서 뭐 제대로 교육하나요? 보좌관 전체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은 적은데 뭐 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보좌 직원을 임면하는데 무슨 법적 절차 같은 게 없어요. 신분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직업 윤리 의식도 부족하다는 조사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개선점들로 나온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그냥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자르는 것도 그냥 자르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30명이 그냥 대부분이 면직돼 버리잖아요. 그것도 야 이거 문제 생겼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절차가 있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그만두지 않았을 건데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 지원 보좌 직원의 경우에는 그 능력을 입증할 최소한의 기준 같은 걸 두고 지역구 보좌 직원은 뭐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 거주한 사람 중에 뽑는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두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교섭단체 여기 또 교섭단체만 들어가 있어요. 정의당 기분 나빠요. 근데 아무튼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하고 국회 사무처의 차장급 이상 간부들로 인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국회 차원의 공개 채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채를 해가지고 인력 풀을 구성하자는 거예요. 보좌관. 그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나는 뭐 미방위 전문 보좌관이다. 외통위 전문 보좌관이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의원들이 뽑아가자는 거예요. 자기 의원실로. 네, 이런 구상도 있고요. 뭐 최소한 싫어하겠네. 왜냐면 보좌관이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정책 보좌 같은 경우에는 돈도 대신 받아와야 되고 수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자를 때도 아니 근로기준법에는 30일 전에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자. 이런 그 제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도입만 하면 되죠, 사실은. 이제 뭐 이번에 그동안 얘기가 국회 안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군요. 다 있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찾아보면 여기저기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것도 다 있고요. 이번에 이제 뭐 국회 사무처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새롭게 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자기들이 2년 전에 냈었던 그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낼지 아니면 또 눈치 좀 보고 대충 시간 보낼지 뭐 이번 주면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만약 희망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로 우리의 역사에 또 있다면 뭐 국회 사무처가 조금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된 그런 제안을 내놓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효진의 정치 카페 일부 노효진의 시사 돋보기는 좀 아쉽지만요. 오늘 첫 시간 치고는 뭐 대충 우리끼리 얘기인데 선방한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부 노효진의 할 말은 합시다에는요.
오늘 그 시즌 2의 첫 번째 게스트로 지난 노유진의 정치 카페 진행자셨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으며 현재는 작가이신 유시민 선생님을 모시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